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9주차 강의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과목은 소방정기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8주차 시험이었습니다. 8주차였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중간고사를 보셨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은 잘 보셨나요? 평상시에 많이 강조했었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또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문제 중에서 대부분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고득점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9주차 강의가 시작되고 또 15주차에 총괄평가인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지난 4주차 강의가 하고 나서 5주차 강의할 때 미처 풀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제가 이제 건너뛰고 왜냐면 이제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를 건너뛰었었습니다. 그래서 4주차 강의에 했었던 그 미처 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또 정리를 하고 또 역시 다른 회차에서도 했었던 풀지 못했던 또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들을 재정리를 모두 끝내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고 그러한 시간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지난 7주차에 강의했었던 부분에 또 역시 문제풀이가 있었죠. 그 부분 하지 못한 부분 역시 문제풀이를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 4장의 교류부터 다시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난 1주차부터 아마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고요. 혹시나 잊어버렸었던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9주차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4주차 강의의 세 번째 교실에서는 33번 문제까지 했었고 이제 9주차 첫 번째 교실에서는 34번 문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림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이 오음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그랬습니다. 자, 전체 15오음의 전류가 이 부분에 들어와 있겠죠. 이 접속점에 들어온 상태에서 2오hm 방향으로 일부가 흐르고 또 3오hm 부분 일부가 흐를 것입니다.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3오hm이라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15ohm이라는 이 전류는 2ohm으로 더 많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작으니까요. 자, 그러면 15ohm의 이 전류는 저항이 2대 3이라면 전류는 3대 2로 흐른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자, 해설을 먼저 좀 보게 되면요.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보면 전압이 일정하고 전류는 저항의 크기에 따라 반비례 분배된다. 이 말이 바로 저항이 2대 3이라면 반비례니까 반대로 3대 2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2ohm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 3ohm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2ohm에 흐르는 I1 전류가 얼마인지 계산해봐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I1 전류는요 R1 플러스 R2분의 R2만큼 전류가 흐르게 되죠. 무엇에 대해서? 전체 전류에 대해서. 자, 결국은 I1 전류는 R2 저항이 크면 클수록 많이 흐른다는 말이죠. 지금 제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R2 저항이 크면 클수록 I1 저항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자, 3ohm이 크기 때문에 2ohm에 흐르는 전류 I1 전류가 크다는 말입니다. 반비례 관계니까요. 이제 시계에 넣어보게 되면 자, R1은 2ohm, R2는 3ohm이죠. 그래서 R1, R2를 더한 것 분의 R2 저항이죠. 근데 그것이
전체 전류 15옴에 대해서 얼마나 흐르느냐 계산해 보게 되면 답은 6A가 되겠습니다. 3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제가 이게 연필을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한 학생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었어요. 카톡으로, 개인톡으로 왔었는데, 그걸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반품을 좀 했습니다. 참 이게 쓰는 게, 인터넷에서 하는 강사들은 이 쓰는 펜이 따로 이렇게 있나 보더라고요. 이런 펜인데 이렇게 하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3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저항이 R1 저항과 R2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네요. 자, R1은 15옴, R2는 15옴의 병렬로 되어서 15옴에 흐르는 전류가 3A라면 전체 전류는 얼마이겠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바로 전에 했던 문제를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병렬로 인해서 전압을 일정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 분배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자, R1에 흐르는 전류 I1이 3A래요. 그러면 이 3A는 어떻게 나온 거냐 보게 된다면 R1 플러스 R2분의 R2 했더니 이것이 3A 나왔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R1은 15옴, R2는 15옴분의 15옴인데 전체 전류죠. 근데 이것이 3A라는 거예요. 그럼 I만 구하면 되니까 이항하게 되면 I는 5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리 3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옴의 저항 20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이렇게 했을 때의 저항은 병렬로 했을 때 몇 배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6번 문제는 여러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둘 이상의 저항을 직렬, 병렬 혹은 직병렬로 접속한 경우에 전체로서 하나의 저항으로 간주했을 때 저항을 우리는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직렬로 했을 때의 저항은 병렬로 했을 때 몇 배인가 했으니까 직렬을 먼저 구해보게 되면 직렬 15옴이 20개 있으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205옴 되는 거네요. 자, 병렬을 보게 된다면 15옴이 20개 있다. 그러면 15옴을 20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약분하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0.5네요. 그러면 0.5에 대해서 205옴은 얼마나 크냐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게 되면 400배가 되겠습니다. 37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합성 저항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항이 병렬로 됐을 때의 저항을 먼저 구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저항이 병렬로 됐을 때 같은 저항이라면 그 하나의 저항을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원래는 병렬인 경우에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해야 되는 게 맞긴 맞지만, 이렇게 15옴이 두 개 있으면 15옴을 두 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5옴이에요. 나머지 더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15옴분의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은 결국은 5라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15옴과 15옴은 더하면 되니까 25옴이 되는 것입니다. 3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R1, R2, R3, R4가 있는데 R4 저항이 가장 크다는 상황이고 R1 저항이 가장 작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자, 이럴 때에 전류가 최소인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전류가 최소라는 얘기는 저항이 최대란 말이죠. 전류가 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만 보고 봤을 때 R4 저항, 즉 R4 저항의 전류가 가장 작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 R4에 흐르는 이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R2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R3에 흐르는 전류, 이 세 개를 다 합친 것이 R4죠. 즉, 이 접수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들어온 전류 I1, I2, I3 전류가 나가는 전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R1, R2, R3에 흐르는 모든 전류의 합이 R4에 흐르기 때문에 R4의 전류는 최대가 됩니다. 최소가 아니라 최대가 됩니다. 그럼 R4는 빼야겠죠. 그럼 R4를 제외한 상태에서 R1, R2, R3가 있는데 R1, R2, R3 중에 어느 게 가장 커요? 저항이 큰 R3 저항에서 전류는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R3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해설을 좀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좀 보십시다. 전체 전류가 왼쪽으로부터 흘러 R1, R2, R3에 분류되고, 자, 왼쪽부터 흘러서 R1, R2, R3에 이 접소점을 통과하면서 R1, R2, R3로 전류가 분류되고요. 자, 그 다음에 R4에는 이 세 개가 합쳐진 전체 전류가 흐름으로 가장 큰 전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류는 전압이 일정한 경우 저항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ohm의 법칙에 따라서 R1, R2, R3 중에 가장 저항이 큰 곳에서 가장 작은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자, R4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니까. 자, 그 중에서 R1, R2, R3 중에 R3 저항이 가장 크므로 R3에서 전류가 최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신 거 맞죠? 자, 우리 39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같은 효료의 전압이 100V를 가할 때 15ohm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자, 우리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I1, 자,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다면, 자, 이 I2 전류가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이 I2 전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전체 저항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이 전체 저항을 구하고 나서 전체 전류가 얼마인지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해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전류와 분배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됩니다. 저항이 몇인가 봤더니 15ohm과 15ohm은 병렬 관계예요. 그러니까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고 플러스 4ohm은 직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식을 보시게 되면 15ohm과 15ohm은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했죠. 그것과 4ohm은 직렬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결국 답은 15ohm이 되었네요. 자, 전체 전류를 보게 되면 ohm의 법칙에 따라서 전류는 R분의 V인데 R이 15ohm이래요. 자, 전압은 100V라고 문제에 주어졌네요. 자, 계산하게 되면 10A네요. 이제 I2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I2 전류는 R1 플러스 R2분의 R1, R2의 전체 전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제가 좀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 메모를 좀 제가 이렇게 밤에 만들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좀 오타가 있는데, 제 1장의 39번은 좀 수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이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R1 플러스 R2분의 R2만 R1 플러스 R2분의 R1만 올라가야죠. R2 빼야죠. 그래서 이쪽 해설은 맞아요. 그래서 R1 15ohm, R2 15ohm분의 15ohm 해야지만 15ohm에 흐르는 전류를 알 수 있죠. 계산하게 되면 전체 전류 10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답은 4A. 답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2가 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그림의 브릿지 회로에서 평형 조건식이 올바른 것은 그랬어요. 이 수동 브릿지에서 이 스위치가 닫혀 있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나 안 흐르나 봤을 때 이 검유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때냐? 이 R ohm의 저항을
가변 저항인데 이 저항의 크기를 크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검증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0이 됐다고요. 이럴 때를 우리는 평행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P 저항 곱하기 R 저항은 Q 저항 곱하기 X 저항과 같다라는 거예요. PR, QX가 같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모르는 저항이 뭐냐면 X 저항이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X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PR을 Q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행 조건. 답은 PR, QX죠. 자, 우리 4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 AB에서 본 합성 저항은 그랬는데요. 자, 우리 요 저항을 좀 가운데에 있는 R 오음을 좀 빼놓고 계산을 먼저 하면 좋겠는데 이 두 개를 계산하게 되면 ER이죠. 여기도 ER이죠. 자, 그래서 ER분의 1, R분의 1, ER분의 1분의 1라고 계산하게 되면 2분의 R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게 연필 기능이 되면 좀 이렇게 좀 숫자를 넣어서 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RPDF를 하도 RPDF가 하도 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걸 쓰고 있냐면은 한 PDF라는 걸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PDF에는 아마 그런 작업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42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그림에서 CD 간의 합성 저항은 A, B 간의 합성 저항이 몇 배인가 했습니다. C부터 D까지의 저항의 크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저항을 구한 다음에 CD 간의 저항은 A, B 간의 저항의 몇 배인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C부터 D까지의 저항을 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개 더하면 ER이네요. 결국은 ER 3개가 병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RCD는요, ER이 3개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R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저항을 보게 된다면, 자, 여기가 잘린 건데, ER과 ER을 곱한 것과 ER과 ER을 곱한 것은 같죠. 그럼 가운데 전류가 흐를까요? 흐르지 않죠. 그럼 가운데에 있는 이 ER은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전류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자, 위에 있는 부분은 ER인데 결국은 A, B 간의 저항은 ER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약분하게 되면 R 하나 있는 거죠. 결국 R에 대해서 3분의 2R을 얼마나 크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R에 대해서 3분의 2R은 얼마나 크는가 놓고 보면 이렇게 두 개 곱하면 여기 1이 하나 빠진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ER이죠. 그래서 R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초등학교 산수 문제가 아주 쉽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픈되어 있고 답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 있고 해설을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아주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 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다음 학기 때는 제가 어떤 강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3학년 올라가서 소방설비 기사의 전기 분야와 기계 분야를 취득할 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밴드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탈퇴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소방 전기, 소방 기계, 유체, 그다음에 소방 경보 시스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이 이제 4개잖아요. 보건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게 아마 다음 학기 때에는 유체역학하고 소방 경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밴드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요. 수업 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게 되면
소방 정기 리포터를 낸 학생은 현재 최우영 학생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아직 시간은 많죠. 왜냐면 이제 지금 이제 9주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13주차까지 레포트를 내는 거니까 뭐 급한 건 아니에요. 시간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고려하셔서 레포트를 이렇게 내주실 것을 좀 권면을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도 한번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졸업하신 다음에도 제가 강의하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인데 이제 켈빈 더블 브릿지에 대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저저항을 양호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 직류 브릿지 쪽으로 켈빈 더블 브릿지를 쓰는데 고저항과 중저항, 저저항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절연저항 체크할 때 사용하는 건데 또 이제 250 볼트용, 500 볼트용, 1000 볼트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서로 다룰 일이 있을려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때 매거 정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시면 좋겠고 중저항 측정은 우리가 조금 아까 문제도 풀어봤었죠. 피스톤 브릿지 이고 저저항 측정에서 켈빈 더블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직류 전압의 측정 범위 확대에 사용되는 계기는 그랬는데 자, 전압을 측정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압계라고 하는데 이 부위가 전압계예요. 그런데 전체 전압이 엄청 큰 게 들어간 거야. 그럼 이 전압계는 소손되겠죠.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 전압계 안에 들어있는 내부 저항보다 RA 내부 저항보다 직렬로 RM이라는 저항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접속을 해놓게 되면 저항을 직렬로 접속하면 그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강화되잖아요. 우리 배웠죠? 저항의 병렬 접속에서. 그럼 큰 저항을 달아놓게 되면 여기가 큰 전압이 왔을지라도 이 저항에서 전압이 강화되고 나머지 작은 것만 전압계에서 전압을 측정하기 때문에 이 전압계는 보호되는 거죠. 그런 기능이에요. 자, 뭐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우리 문제만 보게 된다면 자, 직류 전압의 측정 범위 확대는 뭐 볼 것도 없이 배울기죠. 그래서 배울기는 전압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분류기는 전류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우리는 계기형 변압기를 PT라고 하고 변류기를 우리는 CT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5번 문제 보면 분류기와 배율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배율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게 되면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회로에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기를 말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배율기의 정의죠. 자, 우리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여야 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이렇게 문제만 보면 잘 안 풀리는데 우리 해설을 잠깐 보게 되면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가 들어오는 인간의 이 전압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할 수 있는 전압보다 인가된 전압이 10배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저항, 즉 배율기 저항의 크기는 얼마나 커야 될까? 10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M 저항, 즉 배율기 저항은 n-1의 내부 저항이거든요. m의 배율인데 이게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배에서 하나 빼요. 그리고 굳이요. 그러면 RA 내부 저항보다 9배 큰. 즉 여기가 RA 저항보다 RM 저항이 9배 큰 걸 갖다 놓게 되면 이게 10배 크다며요. 10배 큰 거에 대해서
90%는 여기서 전압이 강화되고 나머지 10%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내부 저항의 9배 되는 배열기정을 직렬로 접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